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박수로. 왜 박수 아무도 안 쳐주세요?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매우 떨립니다. 게다가 두 남매 앞서서 발표하신 최민웅, 최한수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제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3대. 저는 3대 농가족의 일원입니다.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오빠, 저, 그리고 저의 두 자녀까지 저희는 농인. 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자녀도 모두 농인입니다. 아마 농가족에 대해서 어렵게 생활하진 않았을까 하는 예견이 있으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코다 열정 락서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중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차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중 무엇을 공유하면 좋을까 고심을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이 목차를 준비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기대를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3대 농가족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희 가족 중에 저랑 한 살 차이 나는 저희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저를 늘 누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남동생 어디 갔니? 라고 하면 아니에요, 제 오빠예요 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저를 다 마지로 보시더라고요. 아마 집안일의 대소사를 제가 먼저 해결사처럼 처리를 하다 보니 저를 마지로 보셨나 봅니다. 저에게는 2명의 농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양장 일을 하셨습니다. 약 22살부터 양장 일을 시작하셨으니 다른 쪽으로 전업하신 적은 없고요. 오로지 한우물만 파셨습니다. 양장님만 꽤 오랜 시간 하셨는데요. 그런 근면성실한 모습을 전 어머니에게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울농학교 출신이십니다. 보통 초등학교는 7살, 8살 때 입학을 하죠. 그때 당시에 농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님은 무려 17살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셨습니다. 보통 학년기에서는 고1, 고2 나이죠. 외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대략 7년 정도를 수소문을 하여서 겨우 농학교를 찾으셨는데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농학교에 대해서 수소문은 하였지만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5남매 중에 맞이셨습니다. 밑에 4명의 동생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늘 부러워하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책보라고 하죠. 천에 책을 넣은 다음에 어깨나 허리춤에 들쳐매고 책보를 메고 학교에 가는 동생들을 보면 외로움과 함께 부러움도 느끼고, 그래서 더욱이 맞이인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외할아버지는 더 열심히 학교에 관련 정보를 찾으셨고 드디어 서울농학교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 당시 학생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데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학교에 갔는데 이미 다 커버린 17살짜리 딸을 1학년에 입학시킬 수 있을까? 같은 동급생들은 10살, 9살, 나이는 다양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만학도는 저희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1학년짜리들이 이름표를 달고 서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당연히 걸린 것 같았겠죠. 그때 당시 어머님은 책보를 메고 다니면 아니 나이에 걸맞지 않는 왜 책보야? 웬 이름표? 어머니 몹시 부끄러우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게 내가 지금 1학년 다닐 나이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가방 메고 책보 싸고 들고 다니면, 게다가 학교에서 줄을 서면 저희 어머님은 늘 가장 뒷자리셨다고 합니다.
뭔가 내 나이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 어머님이 생각해낸 방법은 교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처럼 교복을 입고 다니면 적어도, 그리고 책보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중고등학생이 들 법한 가방에 단발머리에 머리는 한쪽으로 핀을 꽂고 정말 중고등학생인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서울 농학교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동급생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일로 와, 내가 해결해줄게 하며 반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공부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1학년 때 3학년으로 바로 월반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회 경험이 많다 보니 같은 동급생들보다는 잘할 수밖에 없었고 6학년이던 해에 저희 어머니 22살, 그때 고민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22살인데 내가 중학교를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저희 어머님은 6학년까지만 다니셨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고3 중학교를 입학하셨으면 몇 살에 졸업하셨을까요? 네, 22살에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양장리를 배우셨습니다. 동대문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것도 동대문에 가면 양장을 배울 수 있으니 1년간 거기서 실습을 해라. 그렇게 동대문에서 1년간 양장리를 배우시고 저희 어머님은 양장사가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때 사진을 보고 저는 우리 엄마 고등학교도 졸업했네? 라고 물어보니 아니야, 그 연휴가 내가 왜 교복을 입었냐면 그때 나 6학년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수제 일을 하셨습니다. 가죽으로 구두를 만드시는 일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은 계시진 않지만 그때 당시 저희 아빠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희 오빠랑 저는 1살 차이인데요. 늘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서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늘 여느 남매와 같았습니다. 추억이 참 많은데요. 제가 지금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죠. 저희 자녀는 현재 8살입니다. 네,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두 일란성 쌍둥이다 보니 얼굴이 판박입니다. 제가 두 자녀 쌍둥이를 낳을 거라고는 저는 몰랐습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 네, 물론 듣기는 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 결혼에 대해서 크게 계획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2명의 아이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내가 쌍둥이를 낳을 수 있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임신을 하며 6개월, 7개월 정도가 되었을까? 전 사실 음악에 전혀 취미가 없습니다. 그러던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 태교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태교를 들으면 좋다는 말을 하였고 그 CD를 선물로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걸 컴퓨터에 넣었는데 스피커에 소리가 저희 집은 스피커 자체가 없어서 뭐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출력되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스마트폰에 태교 어플이 있어서 그걸 깔았습니다. 태교 노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가사는 없죠. 클래식 음악이었는데 핸드폰으로 느끼는 진동으로 작동이 되네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엄마인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감흥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느낄까? 반 의심은 있었지만 어쨌건 좋다니까 아이들에게 소리를 가장 크게 켜놓고 배에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당연히 태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조용한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출력이 안 되나? 소리가 작나? 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에이 이건 아닌가 보다, 다른 노래를 들려줘 볼까?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주 조용하였습니다. 태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하철 소음, 버스 소음, 여러 가지 소음이 들렸을 때 우리 아이가 자나? 아니면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라는 찰나 우리 아이가 농인일 수도 있겠다 라는 감을 저는 느꼈습니다. 마치 예견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농인이구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낳아보니 농인이었습니다. 농인이라는 기대감보다는 그냥 우리 아이가 농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장애 영유아 검사에서
농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나까지 2대, 게다가 내가 딸을 낳았으니 3대, 이렇게 저희는 3대 농가족이 되었습니다. 농인을 낳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두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남편은 성씨가 양씨입니다. 즉, 저희 지금 이미지에 양 그림이 있죠. 저희 남편은 성씨도 양씨지만 띠도 양띠입니다. 그렇죠. 이름 성씨와 12간지 띠도 같습니다. 그 말은 저희 딸 이름은 양씨라는 거죠. 게다가 저희 딸도 양띠입니다. 저희는 양가족입니다. 네. 성씨와 띠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저희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은 건 아니고요. 아이가 태어난 해가 양띠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 그림을 넣었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쥐띠입니다. 쥐는 아주 작고 생김이 그다지 귀엽진 않죠. 하지만 쥐띠는 12간지 중에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난첩하고 날쌔고 12간지 중에 1번은 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요. 양은 흰 털을 갖고 있습니다. 쥐는 검은색의 외형을 갖고 있죠. 이 양띠 사이에서 저희 남편의 수어 이름은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 넘어지는 바람에 턱 사이에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저희 두 자녀의 수어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지 참을 고민하다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 혼자 고민하던 찰나 제가 나사렛 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선후배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우리 자녀가 양씨일 뿐더러 양띠다. 그러니 수어 이름을 뭐로 만들면 좋을까 하다가 양띠의 양씨를 말해주니 그러면 이렇게 양의 수영을 따서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저희 첫째 딸은 양, 여성, 양과 첫째와 여성을 합하여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럼 둘째 딸은요? 네, 수영이 2개겠죠. 여성이니까 저희 아이는 딸아이니까. 저희 석사 박사 선후배들이 만들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활용하기도 하고 혹은 한글 이름에 초성을 따서 만들기도 하지만 저희 자녀는 양씨의 양 그리고 양띠의 양 첫째와 둘째 그리고 딸아이 이런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농가족의 생활 궁금하실 텐데요. 전보, 낯선 단어죠. 요즘엔 쓰이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1970년도 그때 당시에 전보를 썼었는데요. 저희 네 식구는 모두 농인이고 저희 청인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는 전화통화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보통 이웃 주민에게 저희 할머니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부탁했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 집에 연락을 취하실 때 예전에 타자기 혹시 아시나요? 네. 이렇게 타자를 치면 올라오는 그러한 쪽지를 저희 외할머니가 전화국에 전화해서 내용을 말하면 우체배달부 아저씨가 쪽지에 적어서 아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저희 외할머니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3일 뒤면 외할아버지 생일이니까 어디로 모여 혹은 외식을 해 혹은 어느 가든이야 이렇게 장소, 시간, 일시를 간략하게 적은 전보를 쳐주셨습니다. 그럴 때면 그 전보에 적힌 정보로 저희 가족은 갔었습니다. 저희 집에 전화기가 없으니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집과 연락을 통하는 방법이셨겠죠. 이렇게 어렸을 때 전보를 치는 아저씨가 자주 오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편지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종이를 이렇게 찢어서 전해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민방위 날이었습니다. 네, 민방위 훈련이라고도 하죠. 제가 초등학교, 아마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는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요. 6.25 전쟁 이후에 간첩들 네, 이러한 훈련의 일환으로 민방위 훈련을 했었습니다.
15일이 되면 민방위 훈련을 하였는데요. 저는 이 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가족은 농인 가족입니다. 그러니 아파트 집을 전부 소등을 하면 하필 저녁 8시경에 했었는데 8시가 되면 전부 다 소등을 했어야 됐습니다. 집 내부뿐만이 아니라 길거리도 전부 다 소등을 하였는데요.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집은 저희 집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렌으로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 다른 집이 불이 다 꺼지면 저희 집이 가장 꼴찌로 불을 껐습니다. 간혹 저희 집이 불을 끄지 않고 있으면 민방위 훈련하는 군인들이 와서 집에 얼른 불을 끄라고 알려줬습니다. 길거리에 전혀 불빛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암흑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어두우니 대화를 하려고 어린 저는 엄마 옆에 같이 있기도 하였는데요. 근데 수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도 전혀 보이지 않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위치조차 모르니 저는 이 민방위 훈련하는 날이 가장 싫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엄마를 끌어안고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싫은 날이 민방위 훈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베란다 유리 창문에 두꺼운 수건으로 테이프로 다 붙이셨습니다. 거실, 베란다, 수건으로 다 붙이셨는데요. 아마 밖에서 보면 불을 끈 것처럼 티가 나지 않겠다 생각을 하셨겠죠. 그때 당시에 전등은 껐지만 TV를 켜고 있었습니다. 네, 채널을 바꾸면서 TV를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벨이 울리는 거예요. TV 끄세요. TV 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지? 완벽하게 붙였다고는 생각했는데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마치 후레쉬 터지는 것처럼 밖에서 보면 카메라에 후레쉬가 터지듯이 그 창문 틈새로 불빛이 빠져나가서 저희 집이 TV를 끄지 않았다는 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0분, 40분 정도 불을 켜면 눈이 많이 부셨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긴 초를 어쩔 수 없다. 우리 가족은 대화를 해야 되니 초를 켜두면 되겠지. 밖에서는 안 보일 거야. 이미 다 붙였잖아. 소용없었습니다.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초도 끄고 TV도 끄고 전등도 껐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저희 외할머니와의 대화에서 겪었던 오해입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겨울방학 때 저희 어머님이 할머니 댁에 물건을 전달하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 가는 게 싫었습니다. 버스로 한 20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할머니 집을 갔다가 물건을 놓고 그냥 오려고 했는데 할머님이 수기밥 먹었어? 그때 당시가 점심이 맞물렸나 봐요. 입모양으로 저희 할머니께서 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밥 먹었냐는 질문을. 저희 할머니는 안 먹었구나 라고 저의 수어를 오해하셨습니다. 전 이미 집에서 점심을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였는데 아니에요 나 배불러요 안 먹어요 라고 거절의 표시였는데 저희 할머니는 저의 수어를 숙기가 점심을 아직 안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반찬을 차려서 저에게 점심상을 내주셨습니다. 이미 배는 부른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있다 제가 또 할머니 댁을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번 겪었으니 할머니께서 점심 먹었니? 그때 당시 저는 점심을 안 먹었었습니다. 할머님이 점심 먹었어? 저는 끄덕끄덕하였습니다. 먹겠어! 라는 의미였는데 먹었다고! 저희 할머니 밥을 차려주지 않으셨어요. 배고팠지만 이미 오해가 발생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독감 예방 접종인데요. 저희 가족은 저희 8명 모두 저희 아버님을 제외하고 7명 모두 농인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딸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서 잠시 머무르셨습니다. 토요일 날로 저희 식구들이 독감 예방을 맞으러 가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따로따로 가면은 너무 번거로우니 하루에 우리 온 가족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자 이야기하였고
그때 당시 성인, 네. 저희 딸까지, 저희 자녀까지 모두 다 무료였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항상 제가 대표로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간호사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농인이시군요. 그때 저랑 같이 온 다른 가족, 옆에 하필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같이 했죠. 옆에 저희 자녀는 어린이, 말을 붙일 수 없고 옆에 저희 엄마가 있었죠. 어머니, 아니요, 저 농인이에요. 다 저희 가족 다 농인이에요 라고 표현하자 간호사의 눈이 땡그레지면서 아, 다 농인이시라고요? 그럼 어떡하지? 당황해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눈치껏 쪽지를 써서 저희 독감 예방 접종하러 왔어요 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네. 그때 저희 가족에게 순차적으로 물어봤던 아마 가족 중에 몇 명은 청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였나 봅니다. 한 명, 두 명은 청인이 있겠지라고 생각한 그 청인 간호사의 얼굴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재밌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마지막 병원 수업 통역입니다. 저는 가족 중에 늘 해결사였습니다. 저희 엄마, 저희 자녀, 저희 오빠. 요즘은 그럴 일이 많이 줄었지만 저희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생기는 문제는 늘 1번으로 제가 달려갔었는데요. 뭐 상담 혹은 치료 혹은 앞으로 예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알았어야 됐기 때문에 늘 병원에는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통역사를 함께하기도 하였고요. 어떨 때는 통역사만 둘이 저희 엄마를 병원에 보내기도 하였는데 저희 엄마 병명 혹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여 엄마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함께 따라간 통역사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니 저희는 늘 엄마와 저 통역사 3명 혹은 오빠까지 4명 그러니 의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많이 와? 라며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좁은 공간에 같이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복도에 저희 오빠를 세놓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병원에 갈 때 2명, 3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병원에서는 의료 용어가 전문적입니다. 그러니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는 더 어려우시겠죠. 이렇게 진료가 다 마친 다음에 저희 어머니께는 제가 마치 농통역사의 역할처럼 중개통역사처럼 한 번 더 어머니께 혹은 오빠에게 더 쉽게 전달하곤 했었습니다. 병원을 다닐 땐 항상 특히 의료 관련해서는 예약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자, 저희 어머님의 시간, 그리고 통역사님의 시간, 그리고 저의 시간, 게다가 병원의 시간, 저는 이 네 명의 시간을 다 조율해야 했습니다. 물론 저도 불평불만 있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른 어머님들 보면 다른 청인 엄마들은 혼자 가던데 물론 병원까지는 어렵지만 뭐 약국도 혼자 다니고 하던데 나는 병원에, 약국에, 집에 갈 때까지 다른 청인 엄마들은 혼자 하는 걸 왜 나는 통역사, 병원, 우리 엄마, 나 이렇게 다 시간을 맞춰야 되지? 솔직히 불평불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4, 50년을 이렇게 지냈으니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저희 자녀 농쌍둥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희 자녀는 농인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저는 수어를 사용하지만 이 자녀에게 수어를 가르쳐야지.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반추하면 저희 어머님 부모님이 수어를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숙기야, 이건 먹다야, 이건 수어야, 이건 공부야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기억이 전 없습니다. 아마 청인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고 언어를 배웠겠죠.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수어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두 자녀, 저희 엄마와 같이 사는데 숙기야, 애들 아직 몰라. 너가 수어를 말한다고 애들이 알겠어? 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길래 엄마, 이것 봐. 미국과 유럽은 이렇게 아주 영유아기 때부터 수어를 노출시킨다고. 그때 엄마가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저희 엄마도 어렸을 때 정보가 많이 부족하셨겠죠. 저희 자녀가 4개월 정말 이제 막 움직이고 할 때 제가 카메라로 찍었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가 첫 수어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물론 자녀가 수어를 모르겠죠. 하지만 그때 제가 자, 나를 봐. 자, 보란 말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눕혀놓고 자, 수어해요. 하니 저의 손이 움직이니 저의 자녀가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곰 3마리 가족 이야기를 저희 아이에게 들려줬는데 아주 호기심을 갖고 저희 아이가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저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아이들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인 아동들이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음성언어 자극에 노출을 시키면 차츰차츰 배워가는 것처럼 저희 농인 자녀도 수어에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 기록들이 많이 집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저희 아이가 3살이었을 겁니다. 저희 무릎에 앉히고 제가 수어를 보여주니 저희 아이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늘 수어에 반응을 해줬는데요. 손을 이렇게 잡고 엄마가 하는 수어를 방해하려고 손 모양을 잡거나 아이가 장난치는 모습에 서로서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와 수어를 대화할 때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물론 육아를 하며 모든 부모님들이 모두 느끼실 거예요. 아이가 커가고 물론 아플 때도 있고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부모로서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던 아이가 밥을 먹으면 행복하시죠. 모두 다 느끼시는 감정일 거예요. 저도 부모로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데 저는 그중에 저희 자녀와 수어로 통했을 때 저희 자녀가 수어를 잘 못 알아보았으면 근데 그러한 시기가 지나고 엄마인 제가 하는 수어를 저희 두 자녀가 알아보고 대답하였을 때가 가장 행복하였습니다. 저의 농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울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인 문화, 청인 사회에 사실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환경은. 저희 주변에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은 청인이었지만 저의 주 양육자인 부모님 농인이셨고요. 저희 오빠 농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렸을 때 청인과의 접촉이 많지 않았고 청인과의 접촉을 사실 피했습니다. 청인이 입모양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 뭐랄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무서웠습니다. 입이 자꾸 빠르게 움직이셔서 그 입모양을 보고 있자니 전 공포스러웠습니다. 아, 청인은 다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갈 때면 저희 두 자녀가 서로 어린 아이들이 수어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걸 보면 특히 저와 제 친구가 혹은 저와 뭐 다른 농인이 수어하는 건 그렇게 쳐다보질 않는데 저희 두 자녀는 어려서 그런가 청인들이 더 많이 주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것보다 저희 두 자녀를 쳐다보는 경험이 늘어남으로써 아니 우리 두 자녀를 왜 이렇게 쳐다보지? 저는 그때 두 아이에게 수어하지 마 라고 말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버스는 위험하니 자리에 앉아.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동작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만 주의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합니다. 왜 성인이 하는 수어는 수어보다 농자녀가 하는 수어를 더 많이 쳐다볼까요? 제가 처음 청인사회에 연을 맺게 된 건 회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반도체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실수가 날까봐 컴퓨터로 영어로 되어 있는 키보드, 키패드를 전산 처리하는 작업이었는데 저 하나의 실수가 큰 작업에 누를 미칠 수 있으니 늘 조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침마다 조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스크, 방진복을 입고 있으니 입모양도 안 보이고 그때 제가 22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방진복에 가려진 입모양으로 알 수가 없으니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 직원이 메모지에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때 부서 이동, 물론 앞에 내용이 있었겠지만 부서 이동이라고만 적어준 메모를 보고 뭐야 우리 부서가 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나 이제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또 다른 업무를 배워야 된단 말이야? 너무 어려운데 그건 싫은데 라는 생각에 게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나 이제까지 익숙해진 거 다 어떡해 라는 생각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잠을 못 든 채 용기를 내서 부서장님께 부서 이동 다 이동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 아니 일부 몇 명 직원만 이동하는 거야. 그때 괴로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내가 청인사회에서 같이 물들어 사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고 여전히 저는 지금도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으로써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저는 농 가족 안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청인과 교류 혹은 청인과 함께 사는 그 방법, 방식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가 메모지에 써서 물어보면 되고 이러한 통하는 소통의 방식을 점점 깨달아 갔습니다. 저희 3대 농가족의 생활을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사가 다양하죠. 오늘 코다 가족으로서 그리고 농 가족으로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